YTN 하대기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원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 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원로에는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에 MB 국정원 불법 사찰 파문이 거센데요. 의원님께서는 뭐 새삼 놀랍지 않다, 터지게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건 이미 2018년에 다 드러난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잠재적인 피해자, 이제 자기가 사찰의 피해를 당했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나를 사찰한 그 증거물을 내놔라 하고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했어요. 예. 그래서 법원 판결로 그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 그 사찰 파일을 봐서 이제 그런 것이 요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강론 교육감도 있었고, 네, 그렇죠. 또 뭐 문성근 배우도 있었고, 네. 뭐 연예인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치인들도 많이 사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연예인들 또 교육자들 이런 분들도 포함됐어요. 특히 우리 이상돈 전 의원도 우파를 위장한 좌파 교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당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이제 미디어법 개정이고 또 하나가 이제 4대강 사업이죠. 이제 저는 아무래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볼 때는 아주 괘씸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 솔직히 또 그런 또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때 이제 여러 교수들과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런 운동에 나설 때는 이미 나도 뭐 사찰 정도 당하는 거는 각오를 하고 했던 거죠.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노태우 정부나 이럴 때 뭐 보안사나 뭐 안기부에서 사찰을 했지. 그 21세기 들어서서 또 이렇게 사찰을 했을까 좀 의아한데 그때 사찰을 내가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글쎄요. 그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건 뭐 기존의 법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첫 해에 그 촛불 시위 그 당시 이제 쇠고기 수입 반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예.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대응이 좀 미진했다고 봐서 결국에는 국정원장을 경질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원세훈이가 이제 국정원장이 된 다음부터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부 비판 반대 세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강도 높게 했으리라 짐작했는데 그게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 씨를 국정원장에 앉히면서 노골적인 사찰을 진행했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죠. 예. 이미 그거는 2018년에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제 이름이 적시된 그 공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라는 아주 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예. 네, 그래서 관계자들은 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사찰 당할 당시에 네. 내가 사찰 당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찰을 갖다가 감시만 아주 매끄럽게 하면 본인도 몰라야죠. 예. 근데 뭐 제 개인 홈페이지에 막 욕지거리 쓰고 그다음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좀 뭐 극우 인터넷 매체에 저에 대한 뭐 험담을 쓴 기사를 올리고 해서 여러 가지 볼 때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는 그 심증이 가죠. 예, 우파 매체에서 기사를 통해서 공격하고 근데 단순히 우파 매체가 아니라 좀 극우 매체. 또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비난 댓글을 달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정원도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확인됐죠. 그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뭐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여자가 있다 룸사롱을 다닌다 뭐 수억 원대 외제 스포츠카를 탄다 이런 맡아도 헛소문을 또 국정에서 퍼뜨렸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소문은
안 나가셨습니까? 저는 그런 소문은 안 당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 그 중앙대학교 학교 앞에서 시뻘건 플래카드 들고 뭐 규탄 데모하고 제가 사는 집까지 와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학교한테 좀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관할 경찰서에도 물어보니까 거기 하는 말이 그거는 기자회견이라고 그러더라고. 신고가 안 해도 된. 네, 그래서 이게 불법 집회라고 고소 고발하면 자기가 수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관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밝혀질 거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소위 말하는 관제 데모까지 실시했다 이런 건데. 네, 그런 거죠. 관제 데모를 세게 했죠. 여기저기서. 예. 근데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당이 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거지 MB 정부에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 이렇게. 아니 멀쩡한 피해자가 아직 한두 명이 아닌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로 지나가도 뭐가 웃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요. 명진 스님 같은 경우 유명한 사례죠. 강남에 있는 큰 절 주지가 좌파를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조계종이 보훈사 갔다가 직화 사찰해서 스님이 거길 사실상 쫓겨났죠. 그렇죠. 그 과정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너무 명명백백한 정부의 개입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MB 정부 당시에 박형준 현재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정무수석한테 보고했다는 파일 문건이 나왔으니까 그럼 알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문건도 나왔고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명진 스님이 이제 강남 큰절 주지가 좌파해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발설자가 그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 사찰한 거 맡아도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것도 사실이면은 그럼 청와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이게 모든 길은 대통령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원내대표하고 국정원하고 직거래했습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청와대 특히 여당과 정부의 다리를 하는 수석이 뭐냐? 그거 정무수석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명진 스님 이야기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자승 총무원장이 만나서 저 좌파 스님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전날에 이제 박형준 수석이 또 총무원장을 만났으니까 청와대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랑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정보 공개 청구하셨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건 이렇게 정권에 있던 거고 그가 제가 청구해서 재판 열어보면 이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없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런 파일 정보를 받아보면요. 다른 사람 관련된 거는 다 지우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하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해야만 이렇게 얼기설키해서 전모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건이 불거져서 결국에는 나도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경업 의원 말로는 20만 건 불법 사찰 사례가 사람으로 따지면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사찰 대상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불법 사찰이 이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뿐만이 아니고 또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있지 않았느냐. 특히 도청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참에 모든 불법 사찰의 기록을 다 밝히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그렇죠. 그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서 자료를 청구해야만 그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열 몇 명 해가서도 전모를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아마도 좀 주요한 공영방송의 이제 언론인도 많이 거기에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데부터 그런 것이 좀 그 전체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과연 10년 전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하고 파헤쳐야 되느냐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통령이 지금 그 모든 그런 거를 해서 지금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MB 정부 시절에 사실은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네, 그렇다. 그때도 있었죠. 그 일이 있었죠. 불법 사찰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뭐 기무사는 안 했겠느냐. 그때 이제 기무사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서 그냥 자기가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어떤 그 사업 정책을 위해서 정부 비판자 반대자를 뭐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무슨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국정원장과 기무사령 간의 정기 독대 대통령과의 뭐 그런 자리도 있었으니까요. 아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공교롭게도 보궐선거 직전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야당은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국정원이 선거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뭐 제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소지가 없는 사람을 후보로 냈어야죠,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난번 총선이 친박을 뭐 이제 배제했다고 그러는데 뭐 대개 보면 말하자면은 그 이명박 계열 정치인들의 화려한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과거를 자꾸만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러오도록 만들었어요, 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우리 사찰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의 판세는 서울시장 선거는 뭐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게 뭐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인데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당이 단일화를 한다면은 또 특히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한다면은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이게 뭐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과연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되겠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죠.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으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선거 본선을 더 유리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 지수가 상당히 과다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이 이제 100석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껏해서 이제 그 후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쉽게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해보는 그 노회한 후보하고 또 토론에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어리버리한 후보하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서 누가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고 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 나와서 그렇게 쉽게 이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거야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여론 같은 게 안 좋아서. 근데 안철수 대표가 원래는 뭐 차기 대선을 꿈꾸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예비 선거에서 컷오프 된다든가 혹은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진다거나 그러면은
다 차기 대권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 시장 나올 때 이제 대선은 안 나간다 말했는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말을 하도 바꿔서 뭐 이건 뭐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번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를 갖다가 지지해 주고 나는 양보하고 다음엔 대선에 나가겠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하도 말을 많이 바꿔서 뭐 그건 그렇게 귀담아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이번 재보궐까지가 비대위원장 임기인데 그 김 비대위원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에서 두 군데 다 승리를 하면은 김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두 선거에서 다 승리하면은 지금 굉장히 김종인 박사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또 비대위원장 이게 연기하거나 뭐 당 대표 출마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뭐 그걸 떠나서 지금 뭐 가덕도 공항 얘기 나오니까 뭐 해저 터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모습이 우리 그 김정인 박사님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분의 철학과 생각에 부합하느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서글프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지난번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과 인터뷰했을 때 만일 이번 보궐에 국민의힘이 두 군데 다 패배한다면 당을 해체하는 차원에 다시 혁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또 정계 개편까지 가능성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뭐 당을 해치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란간 지금 뭐가 됩니까? 국회의원 임기는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 전에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변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여기서 여기입니다. 다만 총선에 지난번 총선에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큰 변화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보궐 지나면 또 바로 다음 대권 레이스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바빠서 뭐 특별하게 좀 뭐 정계 개편을 할래야 무슨 새로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밥에 그 남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